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총강 드디어 30번째 강의입니다. 조금 요새 텀이 길어지고 있죠. 이게 음양 파트가 연말에 뭐 행사도 많긴 많은데, 음양 파트를 제가 한번 싹 PDF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뭔가 공개를 하자니 뭔가 미진한 부분들이 조금씩 보여서,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다듬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계속 올리긴 올릴 거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30번째 시간이죠. 드디어. 자, 저번 시간에는 이거를 했어요. 주요 상대적 개념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음량으로 분류를 하는데 나름의 어떤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들은 그 이유,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을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요것들을 딱딱딱 다 이렇게 뭐랄까 거의 암기하듯이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생리병리 파트에서 뭔가 음양론으로 전개를 할 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공부는 어쨌든 암기예요. 기본적으로 암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 전에 이해가 전제돼야 되는 건 맞지만 암기가 나중에 뭐랄까 뒷받침이 안 되는 이해는 사실 좀 반쪽짜리예요. 뭐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 암기도 반쪽짜리고 둘 다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우는 것도 저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외워둘 건 외워둬야 돼요. 요게 그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저번 시간에 어쨌든 음과 양의 어떤 상대성을 이런 주요 개념들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보편성하고 무한 가분성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간단한 내용들인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건 누누이 나온 내용이죠. 음양은 뭐 삼라만상에 내재되어 있다. 이게 곧 음양의 보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부 현상이나 일부 변화에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라 이거지. 음양이라는 건 사실상 모든 존재 가능한 모든 어떤 변화들에 적용 가능한 법칙이 음양론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음양의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제가 볼 때는 이 문장 자체가 뭔가 좀 시적이기도 하면서 약간 문학적으로 이 음양론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라서 저는 이 문장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덕경에 나온 문장인데 이겁니다. 일단은 단어를 조금 볼게요. 우리가 항상 단어를 먼저 보죠. 단어를 보면 자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요거 나옵니다. 이거 뭐냐면 부입니다. 부인데 이게 뭐냐면 등에 지다 부예요. 등에 지다. 왜 안 되지? 등에 뭐 우리가 배낭을 매든 가방을 매든 뭔가 등에 지잖아요. 등에 지다 부야. 이거 들어간 단어 뭐 있습니까? 다 아시는 단어들. 이거 뭐예요? 보자죠? 보부상. 보부상이 뭐예요? 이 보는 뭐냐면 이게 뭐랄까 보자기 포대기거든. 보자기 같은 거나 포대기로 해서 뭐 사람 머리에 이렇게 짐을 잇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줌마들 옛날 조선시대에 나오는 거. 이 부는 그러면 등에 지는 거잖아. 등이 이렇게 짐을 지는 거, 등짐을. 가방 이렇게 해서 가방 형태로, 배낭 형태로. 그래서 보부상은 크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거 뭡니까? 보찜 장수. 머리에 있는 보찜 장수랑 등에 있는 등찜 장수를 합해서 보부상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등찜 장수는 부상이야. 보찜 장수는 보상이겠지. 그 둘을 합해서 보부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부자가 씁니다. 이 등에 지다 부. 아시겠죠? 이거 하나를 더 이 사자성어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남부여대라는 말이 있어. 남자는 등에 진다 이거지. 요거예요. 부상처럼 등에 진다. 여자는 머리에 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요 보자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요 대자는 이 대자는 요렇게 쓸 겁니다. 이게 남부여대. 이거 뭡니까? 남자는 등에 지고
여자는 뭐 한다? 머리에 이고 막 길을 가는 거야. 이거 뭡니까? 흔히 그 막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전쟁 가서 피난 갈 때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남자들은 막 등에 무거운 거 치고 여자들은 머리에 이고 가는 거. 피난 갈 때 모습. 그러니까 이 남부여대는 약간 뭔가 계속 떠돌아다녀야 되는 고단한 삶을 의미하는 단어지, 용어지. 여기에도 부자가 씁니다. 결국 부는 뭐다? 등에 지다라는 뜻이야. 등에 지는 건 뭔가 무거운 것이겠죠. 무거운 것을 등에 지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단어를 더 보면 요거예요, 요거. 이거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포옹하다. 요거 한자어입니다. 포옹하다 할 때 포자예요. 뭐예요? 끌어안는 거지. 꼭 끌어안는 거야. 뭐 사랑하는 뭐 애인도 끌어안고 아기들도 끌어안아 주지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끌어안는 거는 약간 가벼운 거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풍선이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 위로 날아가 버리잖아. 이거를 가슴 속에 푹 끌어안는 거. 요런 게 포자예요. 아시겠죠? 느낌 오시죠?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이 부자랑 포자만으로 음양의 성질을 완벽하게 설명을 해준 거야. 이 문장은. 그래서 보면은 만물은 어떻다? 만물은 음이 자체가 뭐예요? 음 자체가 무겁잖아. 묵직해서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음을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대? 등에 지고 있대. 부상처럼. 이렇게. 그리고 뭔가 날아갈 듯 가벼운 양. 양은 이런 성질이 있죠. 양을 꼭 끌어안아서 뭐 하고 있대? 날아가지 않게 잡고 있다 이거지. 표현이 좀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물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음과 양을 조금 자기 자신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야. 즉 삼라만상의 이 음양의 법칙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약간 멋있는 문학적인 어떤 표현으로 쓴 겁니다. 이 만물, 부음이 포양, 도덕경영한 표현이에요. 이 정도는 그냥 외워두세요. 이게 음양의 보편성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거는 전에 했던 거라서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 음양이라는 건 천재 법칙이죠. 만물에서 나타나는 어떤 다양한 층의 변화들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변화가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변화의 부모가 되고 생살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변화의 근본이자 시작이 되며 신명지부, 이건 그거죠. 음양 동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신명이 여기 신이 머무르면서 이 중심 회귀성을 유발하는데, 즉 신이 머무르면서 자기 자신의 고유의 어떤 중심 회귀성을 유발하는 그런 존재가 음양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신명지구야.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뭐예요? 만물에 있는 간기이기 때문에 요 두 개만 봐도 되겠지. 음양의 보편성을 말해주는 문구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문구 정도는 달달달 이해하시고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음양의 무한한 가분성, 이거는 뭐냐면 간단히 생각을 해보죠. 시간, 델타 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무한한 시점으로 구성되잖아요. 즉 선분이 뭐야? 하나의 선분은 무한한 개수의 점으로 구성되는 거랑 마찬가지지. 즉 어떤 이렇게 시간 구간 자체는 내부에 무한한 시점으로 구성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은 사실 델타 t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변화를 분류하는 기준은 델타 t보다는 어떤 시점적인 거야. 숨 t.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이 변화는 델타 t 하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무한히 다양한 기준으로 무수히 나눌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음양의 무한한 가분성입니다. 아시겠죠? 즉, 그리고 하나의 기준으로 뭔가를 나누면 몇 개가 생겨요? 두 개가 생기지. 또 이것도 역시 단일 기준으로 나누면 4개가 생기는 거지. 즉 어떻게 된다? 어떤 델타 t 변화를 단일 기준으로 분류하면 당연히 2배의 하위 변화 현상이 생성되겠죠. 이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거야. 이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장이 이거죠. 음양이라는 것은 한번 나누면은 2개가 되는 것을 의미한대. 즉 단일 분류 기준으로 2개의 하위 시간 구간으로 나뉜다 이거지. 하나의 시간 구간이. 아시겠죠? 대표적인 게 이거야.
모든 변화, 근본적인 변화 중에는 동적 조화 상태의 변화인 뭐가 있다? 태극이 있겠죠. 태극은 순차적으로 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이게 음량이죠. 양이가 음량이고, 음량은 또 두 배의 하위 변화 현상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게 뭐 사상이야. 사상은 또 두 배의 하위 변화 현상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8개겠지. 8개와 같은 하위 변화 현상들로 다분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는 거야. 이 근본적 동적 조화 상태의 변화인 태극 자체는. 이거는 쉽죠? 계속 두 배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럼 왜 우리가 보통 64개 해서 주역이 64개 있잖아요. 64 정도까지만 나누느냐. 그 이상은 사실 너무 세분화해도 사실 이론적으로 좀 뭐랄까 설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끊는 게 보통 사상이나 8개 아니면 64개 이런 거에서 끊는 거지. 아시겠죠? 즉 음량의 무한한 가분성은 결국 뭐 때문에 일어난다? 변화 자체를 나누기 때문에, 즉 델타 t로 생성되는 변화를 그냥 시점이라는 t로 구성되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한하게 나눌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를 조금 이렇게 음량 분류 기준을 연쇄적으로 적용해서 음량을 뭐랄까 두 개로 구분된 음량을 조금 더 이렇게 다분화하는 예시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음량을 다분화한 경우의 예시. 그래서 보시면은 이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음 중에도 양이 있대. 그리고 양 중에도 음이 있대. 이거는 뭐 완전히 뭐 그냥 쉽게 예를 들자면 남자 여자로 구분이 되지만 남자 중에서도 뭐예요? 약간 그래도 여성성을 많이 함유한 남자분들이 있고 여자분들 중에서도 남성성을 많이 함유한 여성분들이 있을 거잖아. 극단적으로 남성적인 분도 있고 극단적으로 여성적인 분들도 있는 반면에 뭔가 이 중간에 끼려는 그런 중간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성향상.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 중에서도 어떤 남성적인 성향을 띤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남자들 중에서도 남성적인 사람과 약간의 여성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대분류는 뭐예요? 이런 사람도 남자고 이런 사람도 여자인 거야. 그 분류의 틀은 변하지 않아. 근데 단지 요 남자와 여자라는 그 틀 안에서 뭔가가 세부적으로 그나마 또 나눌 수 있다 이거지. 상대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음량, 음중유양, 양중우 뭐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뒤에 나오는 게 보면은 뭐냐면 바로 나오는 게 약간 하루 중 시간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몇 개 단어를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요거 태양이 지평선 위에 있죠. 뭡니까? 아침. 음은 단이에요. 아침 단. 즉 평단이라 하면 동이 트는 시점을 평단이라고 하는 거지. 동이 트는 시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합야라는 게 나오거든. 요것도 조금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 밤과 하나가 된 거야. 밤과 합일이 된 거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뭐랄까. 이게 해가 지고 나서 바로 완전 깜깜해지진 않거든? 약간 어스름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랄까, 완전히 어두워지는 시점이 올 거란 말이야. 뭐 9시, 10시 넘어가면. 그래서 이 합야는 약간 일몰 후 완전히 어두워진 시점을 말하는 거야. 정확히는. 아시겠죠? 낮에 그런 밝은 빛이 없는 완전히 없어진 그런 시점을 말하는 거지. 그럼 이 계명은 뭐냐면 자, 이 계명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보시면 닭개의 울음이잖아요. 첫 닭이 우는 시점인데 이거 보통 새벽이라고 알고 있죠. 새벽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통 첫 닭은 1시에서 3시 사이에 운대. 뭐 시도 때도 없이 운다고는 하는데 보통 첫 닭은 요때 운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한밤중에 가깝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자정에 가깝거든. 그리고 이거 시로 보면 뭐예요? 11시에서 1시,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가 뭐예요? 자시지. 그럼 1시에서 3시는 뭐야? 축시죠. 그래서 이 1시에서 3시 사이를 닭이 울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어요. 계명, 축시. 축시는 닭이 운다는 거지. 첫 닭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뭐랄까 자정 근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계명은 1시라고 3시, 1시에서 3시라고 했지만 한밤중 밤의 극단적인 시점이라 이거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약간 일몰 직후의 시점이니까 약간 일몰하고 비슷한 시점이고.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런 단어, 생소했던 단어들을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밑에만 볼게요. 같이 볼게요. 그냥 어쨌든 낮과 밤은 뭘로 나눕니까? 밝고 어두운 명암하고 따뜻하고 시원함, 열한으로 나누죠. 그래서 명하고 열한 거는 낮, 양, 암하고 차가운 거는 밤, 요렇게 일단은 대분류를 할 수 있는 거야. 크게 하루를 크게 이분할 수 있죠. 근데 이 각각의 낮과 밤이란 시간들도 명암 혹은 한열의 증감 양상이라는 완전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서 두 배의 하위 변화 시간들로 이분할 수 있는 거지. 이분해 볼까요? 구체적으로는 양중지양이 뭐야? 양중지양. 즉 낮이긴 낮인데 낮이면서도 명과 열이 증가하는 시점이 있죠. 언제입니까? 해가 뜬 다음부터 해가 남중하는 정오에 이르기까지 시간. 오전에서 점심 먹기 전까지 시간대죠. 이때를 양중지양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럼 양중지음은 뭐예요? 낮이긴 낮인데 점점 밝음과 그 따뜻함이 점점 감소되는 시점이 있을 거야. 언제? 해가 남중하고 나서부터 해가 지기 전 황혼에 이르기까지, 즉 일몰 직전에 이르기까지는 뭔가 조금 점점 어두워지죠. 명도가 감소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간대는 양중지음이라고 보는 거지. 아시겠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일몰이 된 직후, 즉 합야서부터 자정, 즉 축시랑 비슷한 계명, 요 시점까지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어둠이 강해지거든. 점점 추워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에서도 음의 배속을 시키는 거지. 중지음에.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 시간 하나 남아있죠. 밤이긴 밤인데 점점 뭔가 새벽으로 가면서 어떤 시간? 어둠과 차가움이 감소되고 점점 뭔가 밝아지는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야. 즉 자정부터 평단까지 이때를 음중지 양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크게 하루를 낮과 밤으로 구분을 했지만 낮 각각을 양중지양과 양중지음인 시간대, 밤을 음중지음과 음중지양인 시간대, 두 시간대로 나눠서 총 몇 개가 된 거야. 두 배의 하위 시간 구간인 네 개의 하위 시간 구간이 생성이 된 거지. 이게 요 음량을 한 번 더 나눠서 음량이 다분화된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하루 중에 시간을 이렇게 세분화한 거고, 그 다음 문장은 약간 시간은 아닌데, 시간이나 어떤 변화는 아닌데 조직을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거는 볼게요. 그래서 5장과 같은 유형의 조직들 또한 상이한 분류 기준을 연쇄적으로 적용해서 이와 같이 또 세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은 1차적으로는 뭘로 나누냐면요. 횡격막이라는 되게 단단한 조직이 있거든. 요겁니다. 요거. 일자로 생긴 게 아니에요. 횡격막은 약간 요렇게 뭔가 아래쪽 애들을 감싸는 형태로 요렇게 된 게 요게 횡격막이에요. 이 단단한 질긴 조직인 횡격막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상하로 구분이 되거든. 그죠? 횡격막이라는 조직에 의해 구분되는 공간적 성향을 기준으로 양의 영역인 위쪽, 즉 등 쪽에 위치한 심과 요 가운데 심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요거 폐.
그리고 음의 영역인 아래쪽 복부에 위치한 뭐 간, 비, 신으로 분류를 하는 거지. 일단은 1차적으로 양의 장과 음의 자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양의 장은 심과 배, 음의 장은 뭐 간 어디입니까? 간, 비, 신. 이렇게 횡격막 아래쪽에 있는 애들로 나누는 거지. 디테일한 건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을 또 나눌 수 있는 거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보면은 공간적 성향, 즉 상하표리라는 공간적 성향이 있죠. 이거 했었잖아요, 여기서. 상하나 외내 같은 경우 양음에 배속시켰잖아요. 그래서 요거와 함께 어떤 동적 성향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다시 대입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들 각각을 양 중에서도 유독 동적이라서 양적인 심과 양 중에서도 약간 심에 비해서는 정적인 폐로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심은 양중지양이고 폐는 양중지음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양중지양은 심이고 양중지음은 폐가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역으로 이 간, 비, 신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보시면은 중에서도 가장 위에 위치한 애가 뭐예요? 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에서 양. 중에서 가장 아래 위치하는 건 뭡니까? 신이죠. 중지 음은 아래 위치하기 때문에 신. 그리고 중지 지음은 비. 그럼 지음이 뭡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어차피 보면은 간과 신 뭐예요? 위쪽, 아래쪽에 위치한 거야. 어쨌든 요거는 전부 다 음에 위치한 거긴 한데 약간 이거는 괴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8개 쪽 파트 참고하세요. 8개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설명한 8개. 그러니까 간과 신은 약간 이런 거지. 위에가 간, 밑에가 신이면서 약간 얘네 둘은 공통점이 뭐라고 했어요? 외측에 위치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비는 안쪽에 위치한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이면서 심폐에 비해서 아래쪽이면서 안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가장 음적인 애들이지. 그래서 지극한 음이라 해서 지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좀 느낌 오시죠? 세 개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눈 거야. 그리고 해부학 관련 앱을 하나 까셔서 약간 장부의 위치나 이런 거를 조금 익숙해지시면 장부 생리나 병리할 때도 좀 구조적으로 이해가 되는 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료 앱 같은 거 좋은 거 까셔서 계속 수시로 위치나 이런 어떤 이렇게 뭔가 포함되는 관계, 위치적으로 어떤 인접한 관계 이런 거를 계속 확인하시는 거를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간단히 몇 개만 설명드릴게요. 이거 횡격막이라고 했죠. 요 질긴 조직 횡격막이고 얘는 뭡니까? 심인데 약간 좌편향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두근두근 거리는 거는 정중앙선 기준으로 약간 왼쪽에서 두근두근 거립니다. 심을 둘러싸고 있는 얘네 둘은 폐죠. 그죠? 그래서 이 횡격막은 상하의 구분의 기준이 되는데 이게 사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이 밑에 위에 비위계통에서 뭔가 우리가 소화시킨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나중에 장상학설에서도 배울 거지만 이게 계속 위로 공급이 되거든. 무형의 기계 형태로. 그래서 쉽게 보면은 직관적으로 설명한 이 횡격막은 단지 어떤 위와 아래를 구분하는 조직이 아니고 계속 여기서 만들어진 게 요 위로 계속 뭔가 여기서 계속 불을 떼면서 증기를 쬐고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증기 형태로 만들어진 게 위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 횡격막 자체는 고기 향이 조금 특별합니다. 갑자기 고기 향 얘기를 하느냐? 이거 고기 많이 드셔보신 분들 알 것 같은데 소의 횡격막이 뭡니까? 안창살. 돼지 횡격막은 뭐예요?
갈매기살이거든. 제가 개인적으로 고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위이기도 한데 얘네 먹어보면 향이 확실히 달라요. 뭔가 좀 진한 고기 향이 나거든. 그게 고기 향보다는 제가 볼 때는 비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낸 어떤 기운들을 계속 위로 보내는 과정에서 얘는 계속 뭐랄까 계속 훈제가 되고 있는 거야. 약간 그 음식 향들이 여기 배어 있는 거지. 다른 근육들보다 더. 그래서 어떤 고기 향이 되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좀 느낌 오시죠? 그래서 안창살과 갈매기살에 해당하는 곳이 여기고, 생리학적으로 약간 그렇게 뭔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는 향이 입혀질 수밖에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도 향이 조금 되게 특이하다.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말씀하신 게 어떤 향인지 좀 아실 거예요. 저 갈매기살의 소주 되게 좋아하는데 먹으러 가겠습니다. 연말이라서 이상한 소리를 했고, 계속 보시면은, 자, 다른 거는 대충 다 이렇게 양방 해부학적인 구조물들하고 다 연계가 되거든요. 보시면 요거 간이거든. 그리고 요거 신이잖아, 두 개. 근데 비는 뭐냐? 양방 해부학적으로 비는 요거예요. 비장. 스플린. 근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요 위에 붙어 있는 췌장이죠, 췌장. 췌장이 위랑 요 스플린에 다 붙어 있거든, 판크레아스. 얘네 둘, 즉 췌장과 비장을 합해야 한의학적인 어떤 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간단히. 그러면 결국 요거 췌장까지 넣은 이유가 요게 비라는 얘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요거는 그냥 간, 요거는 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은 어떻게 돼요? 위에 간이 엄청 무겁고 위에 무거운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약간 오른쪽 신은 왼쪽 신보다 약간 아래로 편향돼 있죠. 위치가 더 낮단 말이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에 잠깐 언급드렸던 좌신, 우, 명문, 설을 약간 추정해 볼 수 있는 어떤 해부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것 지금 깔끔하게 간이다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횡격막을 지었기 때문이지. 횡격막을 삭제했어요. 앱을 깔면 이런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삭제를 하고 다시 추가를 함으로써 위치적인 거를 보다 좀 명쾌하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막 그거 있잖아. 시바. 요거 아닙니다. 소부타. 해부학책이 있어요. 근데 2D잖아, 2D. 이해가 안 되거든. 이거는 전후좌우로 위아래로 막 돌려보면서 얘를 베껴보기도 하고 얘를 다시 뒤집어 씌워보기도 하니까 이해가 엄청 쉽습니다. 정말 공부하기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해부학 앱 같은 경우는 하나 초이스를 하셔서 자주 들여보다 보시기를 저는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심은 뭐예요? 지금 이 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완전히 폐에 둘러싸여 있죠. 폐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 오른쪽 폐를 제거하면 이렇게 폐가 보입니다. 그래서 폐는 약간 외부에서 좀 얘를 방어해주는 역할도 하긴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뭘 했습니까? 일단은 음양은 삼라만상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편성이라고 하고, 이런 음양은 어쨌든 변화라는 시간과 관련된 거를 시점이라는 어떤 단일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무한히 분류가 될 수 있다. 2배수로 이렇게. 그래서 음양으로부터 사상이 나오고 8개가 나오고 결국 64개까지 나오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경우의 예를 하루 중에 시간을 4등분 거나 아니면 우리 인체 조직의 주요 장부인 오장을 일단 양음으로 나누고 다시 세부적으로 양중지 양, 양중지 이렇게 나눈 거지. 여기서 동적 성향을 보면은 이것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심은 1분에 72회 정도 뛰잖아요. 그죠? 폐 같은 경우는 1분에 몇 번 호흡해요? 15번, 18번 정도 하겠지. 아무튼 그 정도 하겠죠? 그래서 이 동적 성향이 얘가 더 강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양에 배속시킨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기 때문에 정적으로 본 거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은 요걸로 음량의 어떤 세 가지 성질, 상대성, 보편성, 무한 가분성에 대해서 마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음과 양의 상호작용, 요런 애들 있잖아요. 호건호형, 대립제약, 상호전압, 소장평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